대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캠퍼스에 벚꽃이 흩날리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랑을 믿던 계절이었지요. 그날도 저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시험 기간도 아닌데 괜히 책을 빌려야 할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잠깐.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잘생긴 편도 아니었고 말을 걸 만큼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그때의 제겐 이상하게 안전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마주쳤습니다. 혹시 이 자리 자주 앉으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를 묻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땐 어땠어요? 그래서요? 그 질문들이 그때의 제겐 존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않고 중간에 끊지 않는 사람.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학교, 집,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하셨어요. 그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은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역할이 뒤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건 싫어해요. 엄마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보면 뭐라고 하실까? 처음엔 그 말들이 귀엽게 들렸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 효심 깊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게 얼마나 큰 그림의 시작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집안 얘기 밖에서 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불편함쯤이야 다들 참고 넘어가니까요. 연애 1년 차, 처음으로 그의 집 근처에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만나면 말 좀 조심해줘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괜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복잡한 마음을 연애 초반의 긴장감쯤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조용한 남자는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혼자 넘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요. 말수가 적은 사람은 배려심이 깊은 게 아니라 선택을 미루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선택이 필요해지는 순간 그는 언제나 어머니 쪽에 서게 된다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아무 의심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이 생각보다 단순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점심 무렵에 또 한 번, 저녁엔 집에 가는 중이라는 메시지. 처음엔 그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 그게 왜 문제겠냐고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도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 근처는 밤에 위험하대요. 엄마가 그 음식은 몸에 안 좋다던데요. 처음엔 조언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말들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엄마가 말했어요만 있었습니다. 그의 의견은 늘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로 한 날,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대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기념일도, 약속도, 심지어 제가 아파서 힘들다고 했던 날도 항상 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해해 주잖아요. 당신만큼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을 거라 믿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고 그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하면 되지. 사랑이니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고립시키는 말이었다는 걸요.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했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요. 여자는 원래 감정 기복이 있대요.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왜 저 말은 항상 엄마를 통해서 나올까? 그는 갈등을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상처받을 상황이 생기면 항상 말을 흐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각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말은 중립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아무 편도 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립의 끝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 엄마랑 제가 의견이 다르면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답을 피한 게 아니라 이미 답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등을 해결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갈등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이 사람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정말 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에 저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역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여자, 기다리는 여자, 불편함을 말하지 않는 여자. 그 역할이 훗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완성될 줄도 모르고요.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난 날은 비가 오던 초여름 오후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저는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괜히 늦으면 첫인상부터 감점일 것 같아서요. 그는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말이 적었습니다. 엄마가 예의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보세요. 그 말은 소개가 아니라 주의사항처럼 들렸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각 잡힌 옷차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가방. 눈빛이 먼저 저를 훑었습니다. 위아래로, 아주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때 이상하게도 인사보다 먼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왔구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웃음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 말만 들으면 다정한 어른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끝까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며느리감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나오자 어머니는 제 쪽이 아니라 아들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살 많이 빠졌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처럼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직접 묻기보다는 항상 아들을 통해 물었습니다. 얘는 집이 어디라고 했지? 부모님은 뭐 하시고? 그 질문들엔 이상하게도 온기가 없었습니다. 호기심도 관심도 아닌 확인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집안일은 좀 할 줄 알아야지. 웃으면서 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의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조금 엄격하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나쁜 뜻은 없어요.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서늘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해서 그렇겠지. 내가 예민한가 보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이미 경고를 들은 거였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종종 저를 불렀습니다. 항상 아들을 앞세워서요.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기대였습니다. 아들을 편하게 해줄 사람. 그게 제 역할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일은 며느리가 잘해야 집이 편해. 그리고 그 말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래야 아들도 밖에서 체면이 서지.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아들의 체면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조용히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괜히 허리를 더 세웠고 말수를 줄였고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이미 며느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미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 분위기도, 그의 침묵도, 어머니의 말투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 사랑보다 놓치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혼자 두는 게 불안하대요. 그 말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속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는 괜찮은 사람 같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했습니다.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탈락하지 않아서요.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집안 분위기 좀 센 것 같던데.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 그 말은 반쯤은 진심이었고 반쯤은 저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느 날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제는 가족이 필요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떠나면 그는 어머니와 영원히 둘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구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은 항상 우리가 아니라 엄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질문이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같은 며느리면 좋겠대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당신 같은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조건이 있었습니다. 말 잘 듣고, 눈치 있고, 조용한 사람. 그게 저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원하는 며느리의 형태였을까요? 결혼을 결심한 날,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불안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사람을 놓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안착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결혼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갈등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헤어지는 용기보다 참는 선택이 더 쉬웠으니까요.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주변에서 축하를 받을수록 제 마음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 기대보다는 각오,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참 많이 웃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행복해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해 보이도록 연습된 얼굴이었습니다. 드레스는 예뻤고 축하는 쏟아졌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잘 갔다. 그 말이 그때는 축복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예고처럼 들립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제 이름은 점점 불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늘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더 신경 써야지. 며느리는 집안 분위기를 알아야 해. 그 말들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역할만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바로 와야 하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이라는 단어보다 가깝다는 조건이 먼저였다는 걸.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명절,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은 비교가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맡겨지는 위치가 됐습니다. 설거지, 상 차리기, 뒷정리.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를 견디는 법을 저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 말 하지 않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다녀온 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친정은 자주 가면 안 좋아.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긋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집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조금 힘들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잖아. 조금만 이해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한 명뿐이라는 걸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았고 밖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저는 아내도 며느리도 딸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됐습니다. 아들의 아내, 집안의 며느리. 그 사이에서 나라는 이름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는 법, 표정 숨기는 법, 말 삼키는 법. 그 연습이 훗날 얼마나 긴 시간을 지배하게 될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엔 이게 하녀 취급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릇은 내가 치우는 게 편하지. 이건 며느리가 해야지.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거절해야 할 이유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제가 됐습니다. 안 일어나 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밥을 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속 피면 안 돼.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파서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밥은 누가 해? 그 말이 걱정인지 확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프다는 말은 그 집에서는 핑계처럼 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늘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은 편해야 해. 그 말은 아들을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를 정리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말이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아침마다 국을 바꾼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간대. 그 말 끝에는 항상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지만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참 잘해. 아무 불만도 없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입을 아예 대신 닫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뒤에서 다른 말하는 며느리가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좀 힘들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나쁘게 대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제가 적응해야 한다는 정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감정을 설명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설명할수록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으니까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해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상한 건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기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말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집이 편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집안 망신이 될 것 같아서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 분위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떤지, 남편 표정이 어떤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아무 일도 안 생길지, 그걸 하루 종일 계산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역할이라는 듯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 집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하지만 그 질문은 소리내어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또 한 번 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얼마나 큰 대가가 될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기준은 늘 하나였습니다. 아들의 기분, 아들의 컨디션, 아들의 체면. 그 앞에서는 모든 상황이 다시 해석됐습니다. 아들이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말하면 이해 못하는 여자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반대로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아들이 집에 있는데 얼굴 관리 좀 해.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남편과 말다툼이 있었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말을 부드럽게 하지. 남편이 왜 화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크게 실수를 한 날, 기분이 좋지 않다며 집에 오자마자 물건을 던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야. 아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들을 칭찬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해.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사건은 정리됐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저는 항상 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늦어도 제가 이해해야 했고, 남편이 화내도 제가 받아줘야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답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엄마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끝까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또 한 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이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더 보호받았고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였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감정은 눈물이 아니라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겠지. 장례식장은 차갑고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효자 아들이 있어 다행이야. 그 말 속에는 늘 아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옷을 입고 그 옆에 서 있었지만 누구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삶은 미화됐습니다. 며느리 복이 많았던 분이야.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면 제 표정이 너무 솔직해질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친구라는 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너 얘기를 많이 하셨어. 저는 잠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끝까지 저는 아들의 환경이었다는 걸요. 부엌에서는 마지막까지 제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 차리고, 국 데우고, 설거지.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런 건 편하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 같았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야.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빈 장례식장에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월 이야기가 나왔고,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고 싶어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때 처음 정확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장례식장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나게 해달라. 하지만 그 바람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고 싶어 했어. 이미 결정된 사실을 전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숨이 막혔는데 죽어서까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건 정말 싫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이미 답을 예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해? 엄마잖아. 항상 그렇듯 모든 대화의 끝을 막아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저 그분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감정은 항상 지금은 아닌 것이 된다는 걸요. 돌아가신 분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집안 체면도 있잖아. 살아있을 때 저를 조용히 만들던 말들이 죽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들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너무 차갑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차가운 건 제가 아니라 이 구조라는 걸 그는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유골함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한 기운. 거실 한쪽에 작은 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도 하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무례가 아니라 제가 저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기다렸을 겁니다. 그 집에서는 늘 시간이 해결해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마치 다시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어울리는 며느리인가? 여전히 말수가 적은가? 죽어서도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상처받은 사람만 계속 이해해야 할까요? 유골함 앞에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생각에 처음으로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골함을 납골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미움도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지켜지지 않았던 거리를 이제라도 회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유골함이 집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래도 돌아가셨으니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졌다는 말도 아니라는 말도 아직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 안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 제가 선택하지 않은 존재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집에서는 늘 시간이 해결해줬으니까요. 저는 유골함 앞에 서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 감정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집을 나간다면 아무도 붙잡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남는다면 저는 얼마나 더 사라져야 할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떠날지도, 남아있을지도, 납골당으로 모실지도, 이대로 둘지도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선택은 아직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결론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아 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